안녕하세요. 니콘 스토리 for you 다섯 번째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지금 월가에서 가장 알아주는 주식 전문가들 위주로 한번 그들의 포트폴리오와 그들이 주식을 선택한 기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타자로 뽑은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아마 지나가던 아이들도 알 정도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죠.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뭐 이제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제 칭송을 하는데, 이분은 솔직히 되게 독특한 인물이긴 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에 뭐 7, 8살 그때서부터 자기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무슨 음식점에 밴딩머신도 갖다 놓고 뉴스페이퍼 동네 돌리는 것도 하고 그렇게 미천을 벌어서 벌써 어린 나이에 12, 13살에 개인 언트러프니어가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려서부터 달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버크샤이어 해서웨이라고 가장 큰 그런 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주식 투자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찰스 먼거라는 사람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A랑 B로 나눠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팔로우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크샤이어 그 주식 클래스 A 주식은 한 주에 한 2, 3만 불 할 거예요. 한 주에. 한 주에 그렇고, 클래스 B가 지금 한 200, 한 20불, 30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네브라스카라는 곳에, 오마하에, 예? 그냥 대평원이에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전 세계의 버크샤이어 해서웨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 이유는 워렌 버핏과 찰스 먼거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회를 매년 네브라스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면 9.9%라고 이제 마켓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 워렌 버핏 머리 위에 20.9%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생 이제 annually 벌은 수익률이에요. 20.9% 참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마켓 에버리지라고 하고, 9.9도 솔직히 나쁜 건 아니에요. 예? 9.9도 솔직히 나쁜 건 아닌데, S&P라고 스탠다드 포어스 500라고 지수가 있어요. 모든 기준의 척도가 되는 건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한 10%, 12% 합니다. 근데 월가에서 수수료 왕창 떼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8%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라는 걸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돈 주고 할 바에는 그냥 하나만 인덱스만 사놓으면 올라가니까 하는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20.9%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리라는 거예요. 복리, compound interest. 그게 뭐냐면 이자가 이자를 까고 이자의 이자가 이자를 까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가는 이 모양새가, 은행 이자는 그냥 단순 이자이기 때문에 뭐 2%, 3% 그러면 이제 2%, 만불에 2% 그러면 200불 올라가는 거지만, 복리로 뭐 2%면은 뭐 300불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계산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올라가는 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워렌 버핏이 자기가 그거를 20.9%로 해가지고 평생 이제 번 거를 했더니 240만 4,748%를 벌었어요. 여기에 만 불을 더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근데 그와 비교해서 지금 옆에 9.9%를 똑같은 시간대에 붙여놓으니까 15,508%가 늘어났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을 오마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244,748%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워렌 버핏이 팔짱을 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옆에 보시면은 파이가 보이죠. 예, 폴폴리오 파이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도대체 워렌 버핏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 시리즈 1 23.8%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총 폴폴리오 23.8%라는 얘기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할 텐데, 여기 지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워렌 버핏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은 the value stock,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를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벽돌 건물, 그러니까 공장 위주로 뭔가 생산해 나는 거든지 아니면 뭐 현금 자산이 위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낼 수 있다. 충분히 뭐가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본인만의 이제 가치를 만들어낸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그러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주식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계속 나와서 자기는 테크놀로지 주식 안 한다. 그런 걸 왜 하냐? 왜냐면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PE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뭐 간단히 얘기하면 프라이스 퍼 어닝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이거 수익. 그러니까 얼마를 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10불인데 내가 버는 게 한 주당 한 5불을 번다. 그러면 프라이스 퍼 어닝이 2가 되는 거죠. 2. 왜냐하면 버는 것보다 가격이 2배 많으니까. 그래서 주식 장에서는 그냥 얼추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레인지가 뭐 20, 25? 옛날에는 더 낮았지만 요즘은 한 20 정도 되면 그래도 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주식 투자의 트렌드는 현재 내가 뭘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주식이 앞으로 뭘 해서 얼마를 더 가져다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만큼 퍼포먼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사장이 나와서 내년 분기에는 100만 불 벌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딱 내년 분기 때 110만 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110만 불 벌었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똑같든지 주식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CEO가 나와서 저희는 내년 분기 다음 분기 뭐 희망적인 뉴스를 내면서 뭐 얼마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격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미래 지향적 시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를 고집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주식은 아무리 뭐 아이터치가 나오고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뭐 그랬을 때도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플이 한번 쭉 빠졌을 때, 아, 이제 애플이라는 거는 대중들 손에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구나. 그러니까 가치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애플을 상당 부분 발류에이션이 낮았을 때 왕창 산 겁니다.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이제 다른 주식들 얘기도 쭉 하겠지만 이분 스타일이 그렇게 가격대가 왕창 떨어지면 그때 내가 도와줄게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12.4%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이제 저 유명한 게 BofA, 웰스파고, US뱅크, 무디스, 뭐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골드만앤색스 다 이제 금융주예요. 이제 금융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금융주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 본인이 가장 잘 아는 필드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어린 나이에 벌써 숫자를 많이 가지고 놀았던 사람이에요. 숫자에 한해서는 진짜 딴 사람이 넘볼 수가 없을 만큼 본인만의 계산 방법이 확실히 확고하게 빌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제 산 건데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저 옛날 이제 손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1975년도에 이민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돈을 좀 벌게 되니까 이제 누가 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주식을 살까 이렇게 하다가 아, 주식 이름에 아메리카가 들어간 주식을 사면 후회를 안 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를 산다고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고른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그 1975년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격대하고 지금 거하고 가격대를 넣어서 비교를 하시면 아마 까무라치실 겁니다. 엄청 올랐거든요. 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뭘 잡는다 싶고 이분은 전혀 상상치 못한 라직으로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혈안이 됐는데 전문가들도 많이 나와서 막 뭐 이 주식이 올라요 저 주식이 올라요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저저번 편에도 이 얘기한 것 같은데 사는 시점이랑 파는 시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싸게 사도 사자마자 바로 팔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예? 본인이 그 주식을 샀었을 때는 처음에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 믿음이 있었어야 됐고 남이 뭐라 그랬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왜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 산 다음에 바로 팔고 또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럴 때마다 그냥 귀가 얇으니까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전설적인 그 펀드 매니저 중에 피터 린치라고 주식 처음에 입문하면 그분 책을 항상 다들 레코멘드를 해요. 그분이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로 해가지고 뭐 거의 10,000%인가 8,000%인가 하여튼 짧은 시간에 올리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아는 주식을 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시다 보면 예? 옆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쓰고 있는 용품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뭐 일예로 내가
은행을, 외국 은행을 쓴다. 체이스가 됐건, 웨스가 됐건, BOV가 됐건. 이분 교포은행들도 계속 많이 올라갔죠. 예? 은행주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고, 딴 거로는 뭐, 나이키 같은 거. 맨날 나이키 애들 사주고 막 이러니까 나이키 주식 산 것도 계속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내가 쓰는 거, 내가 쓰는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프루븐 됐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잔슨 용품도 많이 쓰고. 그런 주식들은 다 디비든을 줍니다. 디비든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수익을 내면 주주들한테 그만큼 이익을 배분을 해주는 게 디비든이에요. 지금 근데 이 편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제가 계속 전편하고 전전편에 이제 코퍼레이트 데트가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가오고는 2020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 디비den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쪽을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투자 성향하고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극에는 이렇게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왜 디비든을 그렇게 욕심을 내고 원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티커 심볼이 BAC입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이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의 이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퍼레이션이고 그 옆에 BAC라고 하는 게 티커 심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이름 사시려면 티커 심볼을 아셔야 돼요. BAC로. 그리고 YSE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는 뜻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딜레이드 프라이스 커런시 인 USD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구글이나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 가서 주식 프라이스를 보실 때에는 딱 그게 그때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실시간 그 가격이 아니고 항상 한 20분 정도 그 늦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딜레이된 가격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이제 previous close라고 29불 49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날 이게 29불 49전에 장이 마감됐을 때 가격이고 오늘 아침에 29불 36전에 오픈을 했다. 그리고 지금 팔려면 29불 41전에 1400주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고 살 때는 29불 44전 그 정도 디퍼런스가 있죠. 그래가지고 27,000불 그 정도가 나와 있다라고 이제 대충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28불 91전에서 29불 50전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고요. 요게 지난 52주, 그러니까 1년간 22불 66전에서 31불 91전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요. 오늘 거래된 금액이 5,600만 주다.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볼륨이 얼마가 있느냐예요. 왜냐면 내가 사고 나올 때 거래되는 볼륨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들은 위험할 수 있는 게 나중에 팔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는 그 트랜잭션이 디맨드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나중에 결코 못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하시고 보통 에버리지 볼륨이 4,789만 7천 주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 마켓 캡이 뭐냐면은 여기 이 회사의 총 이제 가치가 27 뭐야 273 빌리언 달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2730
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억 달러. 그리고 요 아까 제가 잠깐 멘션을 했던 게 P 레이쇼가 10.46이면 엄청 좋은 겁니다. 요즘 장에 이제 비교해 볼 때 보통 30, 40 미친 거는 뭐 70, 80도 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주식을 입문하시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earnings date이 나오는 게 요게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제 향후 나올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날인 게 뭐냐면 요게 아마 분기별로 이제 earnings date라는지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이제 뭐 각 회사마다 틀리는데 10월 16일 날 0.721 저기 뭐야 뭐 forward dividend 그러니까 수익을 준다 저게 주는데 2.44%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 뭐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뭐 1%다 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2.44 수익률을 배분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남는 장사고 이게 나쁜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면 예? 지금 그 바로 밑에 보면 원이얼 타겟 에스티메이트이 요게 1년 안에 33불 61전은 갈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들을 다 소집해서 만든 타겟 가격인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22불에서 32불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현재 29불 38전이고 그러니까 그 타겟 가격이 그렇게 갈 수 있으면 한 4불 정도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한 12, 3%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에 디비든까지 주니까 2.44%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뭐 남는 장사인 거죠. 이제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웰스파고 뱅크입니다. 한 10년간 웰스파고가 거진 동방불패가 아니고 서방불패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웰스파고 뱅크는 서부 시대 그때 이제 코치 마차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옮겨오면서 그게 이제 심볼이 있다시피 한 그러니까 서쪽에서 가장 이제 큰 은행이고 체이스는 이제 미국의 올드머니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제 확고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데고. 그러니까 양쪽 은행에 이제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근데 웰스파고가 한 10년간은 아주 날았어요. 날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만의 뉴 메커니즘 비슷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은행원들이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본사에서 연락이 와요. 크로스셀 레이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뭐냐면 구좌를 열면 그 손님한테 미니멈 8개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웰스파고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구좌를 연 사람한테 세이빙스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데비카드 열고 온라인 뱅킹 열고 뭐 월급 받으시는 분은 디렉트 디파짓 해야 되고 그 외에 뭐 홈에კვ리 있어야 되고 몰개지 하게 해야 되고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손님들이 뭐 어느 정도만 이제 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주 쪼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네 멋대로 손님 동의 없이 그냥 막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웰스파고 뱅크가 엄청 이익 면에서는 다른 은행보다 더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웰스파고 뱅크가 손님 사전 협의 없이 막 손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상품을 팔고 필요 없는 것도 팔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약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웰스가 PPP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거를 일부 풀어주는 조건으로 하라 그래서 웰스가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코퍼레이트 컬처는. 그래서 웰스파고가 그랬고, 웰스파고의 가장 큰 비즈니스 영역이 뭐였냐면 홈 몰게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홈 몰게지의 거의 50%를 웰스파고에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라켓이니 뭐 랜딩 추린이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줄어서 한 35% 이 정도로 떨어졌겠지만 그 전까지는 홈 몰게지 안에서는 가장 타의 불어를 추종하는 그런 이제 그 은행이었고, 그리고 다시 서프라임 사태 뒤로 잠깐 뒤로 돌아서면 그 기반이 언제 저거였냐면 가장 2005년서부터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까지 2007, 8년 그때에 그 1차랑 2차를 막 퍼주던 은행이 웰스파고예요.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웰스파고에서 홀세일 라인을 받아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그 웰스파고 상품 홀세일을 받았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웰스파고가 1차, 2차 론 해가지고 거진 100%를 95%, 100% 뭐 5% 다운이면 돼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몰개지 대출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월가에 팔았고, 월가는 그걸 가지고 MBS, CDO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서프라임 사태가 터진 거죠. 요 다음 이야기는 코카콜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운로드를 잘못해가지고 요 코카콜라만 딱 나오는 그 폴폴리오 파이 차트를 제가 못 구했는데, 코카콜라는 9.4%를 가지고 있고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는 8.3%, 크래프트 하인스 케첩 만드는 데는 5.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 코카콜라 하면 워렌 버핏을 떠오르는 회사 그러면 코카콜라입니다. 예?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신 분이 90을 넘었나 90이 다 되시는 분이 코카콜라 마시는 아주 그냥 본인이 자처해서 코카콜라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인즉슨 이 양반이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코카콜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를 보시면 만불을 코카콜라에 1962년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만불을 투자를 하셨는데, 그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워렌 버핏은 본인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가 사는 주식에 대해서. 근데 코카콜라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어그리를 하시겠지만 음료수 시장에서는 콕이 가장 다미넌한 드링크입니다. 이분 펩시도, 이분 스프라이트니 뭐니 세븐업이니 이런 다른 종류의 음료도 그거를 못 따라간다라는 게 워렌 버핏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이런 배경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코카콜라도 만들어진 지가 한 10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게 옛날에 감기약인지 무슨 위장약이라고 만들어진 게 코카콜라예요. 그 코카콜라가 어렸을 때 제 나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지금처럼 장난감이나 이런 게 풍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훨씬 저희 아버님 때 세대 위의 분들은 아무리 미국이랬지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번 베이스볼 카드 같은 것도 상당히 모양새가 이제 안 좋았던, 아시다시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 양반들이 했던 게 뭐냐면 콜라 뚜껑,
예? 그 병막에 뚜껑 모으는 게 가장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딱지치기처럼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많이 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코카콜라 병 뚜껑이 가장 많더라라는 게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배운 교훈이고, 그러기 때문에 컨슈머 리텐션, 컨슈머 로열티가 가장 많은 드링크가 코카콜라다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코카콜라에 투자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불을 집어넣고, 만불을 집어넣은 거 중에 그 위에 보시면 dividends when reinvested and grown have a similar effec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밑에 라이러 블루는 without dividend, 그리고 위에 보시면 with a dividend reinvested in the Coca-Cola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분기마다가 됐건 1년에 한번 모아서 주든 간에 회사에서 우리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주주분들한테 같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그 디비든을 주면 그거를 실제로 수령을 하지 않고 다시 리인베스트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그런 식으로의 투자 방식을 이제 키운 게 이제 워렌 버핏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투자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62년도에 만불을 넣었더니 2012년에 됐더니 그 만불이 거진 220, 30만 불이 됐더라라는 게 이 교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어린 나이에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한번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비에 너무 익스포즈가 돼 있어요. 내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소비를 해요. 뭐냐면 본인이 중요하고 하니까. 욜로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30살에 리타이어를 하겠다라는 그룹하고 You only live once라고 그냥 오늘 놀고 죽자라는 파하고 두 파로 나뉘는 겁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잠깐만요. 워렌 버핏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코카콜라 주식을 사실 때 한 주에 2불 50을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 한 주에 1불 56을 매년 디비든으로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2년이면 3불 12전이잖아요. 그러면 원금의 배가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원금이 배가 되니까 애되는 그 value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신생 기업들 중에 포텐셜이 있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거기에다 주식을 투자를 하고 미니멈 5년에서 6년을 가지고 있는다. 그거는 솔직히 코카콜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제분들이 그 포인트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리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1990년대 초 한국에 계셨으면 복리 개념을 아주 뼈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참 한국이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고, 돈을 20%, 30% 배너에 어느 은행 30%씩 줘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줬던 게 제 기억으로는 복리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리 30%를 3년이면 2배가, 원금이 거진 2배가 돼요. 그러면 6년이면 4배, 9년이면 8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최고인 거죠, 최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이제 금융주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한테 밀려 있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로열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인즉슨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좀 부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만 긁어가지고 1년 뒤에 그거 가지고 패밀리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턴이 많기 때문에 그걸 비즈니스식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게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리턴이 많아서 로얄 커스터머층이 많고 크레딧 카드가 아니고 찰지 카드예요. 크레딧 개념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금액이 회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빨리 돌리기 때문에 이제 인컴 내는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이제 권장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만큼 크레딧이 쌓였으니까 그거로 이제 여행을 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광고가 해외에 뻥 떨어졌는데 지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을 때, 난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점을 찾아가가지고, 나 누구누구인데 돈 없으니까 돈 지금 필요해? 그러면 그 나라 돈으로 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만의 니치 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밑으로 이 화살표가 버핏 바이로 쫙 찍잖아요. 이게 뭐냐면, 1963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제 캐피탈, 이제 자본금이 필요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버핏한테 빌려가지고 그때 꽤 싸게, 좋은 조건으로 이제 들어간 거고,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왔을 때, 또 누가 와서 구조를 했냐? 이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엄청 싼 가격에 들어가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왕창 샀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은 모든 주식을 문제가 생겼을 때 싸게 삽니다. 싸게. 부동산도 싸게 사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사면 돈이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 솔직히 지난 10년 정도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근데 부동산 편은 나중에 또 따로 할 텐데 하여튼 싸게 사야 되고 싸게 사는 시점이 10년마다 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 10년을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 크래프트 하인즈 케찹. 예? 그 회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기술주가 들어가 있는 내스닥에서 이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주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예? 주식이 지금 31불대인데 요게 52주를 보면 27불에서 61불 사이에 이제 거진 반토막이 난 거죠. 주식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리고 PE가 안 나와요.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이 주식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디비든 일드, 여기 그린박스 보이시죠? 4.92%를 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집어넣는 것보다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장사는 어차피 또 기회가 되면 올라간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다 올라가는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5%대의 디비든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Understanding this sector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느 섹터일 것 같으세요? 큰 건물, 웅장한 건물이 있고 교회 건물 같이 생기긴 하지만 위에 달러 사인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은행이나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은행주. 어렸을 때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보험회사를 산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 근데 보험회사가 아시다시피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캐시 리치 비즈니스가 보험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예? 왜냐면 솔직히 공기에서 공기를 갖다 팔고 예? out of nothing thin air에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이제 매달 얼마의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그 금액이 쌓이고 그거를 다시 로이드니 이런 그 큰 보험회사에 또 이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내 아웃오파켓이 아니고 딴 사람 아웃오파켓이 되니까 그만큼 갭에 대해서는 인컴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제만 받쳐준다면 그 들어오는 그 캐시를 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는 회사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또 인슈런스 컴퍼니예요. 왜냐면 인슈런스 컴퍼니는 안정적으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큰 건물들, 예?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큰 좋은 회사의 큰 건물들을 많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고 그 월세가 적어도 한 4, 5% 정도 된다 그러면 손님들한테 줘야 될 1%, 2%보다는 낮기 때문에 인슈런스 컴퍼니는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거기에서 숫자적인 개념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 뒤로 워렌 버핏은 은행 쪽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은행주하고 항공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항공주하고 US 뱅콜 그래도 저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10위가 뭐예요? 적어도 한 7, 8위 안에 들어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고 JP 모건 체이스는 부동의 1위입니다. 1위. 무디스는 그 크레딧 에이전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회사채가 이슈가 되거나 어떤 나라, 회사, 무슨 저기 지역 이런 데를 다 레이팅을 주는 데가 무디스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대 크레딧 에이전시가 무디스, S&P 그리고 피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밑으로도 크레딧 에이전시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사담을 하다 보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었을 때 지금도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왔었을 때 그러니까 2001년서부터 이자가 싸서 이제 집들을 많이 짓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CDO를 많이 찍어가지고 집을 채권화를 했어요. 근데 초창기에 채권화를 했었을 때는 무조건 크레딧 에이전시가 무디스하고 S&P, 스탠다드 포어 두 군데만 이제 허락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인증을 했다라고 하면 다 되니까.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CDO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각 은행이니 기관들이니 많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가 다 핸들을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무조건 무디스는 들어와야 되는데
S&P가 안 되면 피치까지는 해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무디스는 아예 되지도 않고 S&P도 안 들어가고 피치 밑에 있는 애들이 레이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미국도 진짜 그냥 제가 이렇게 쌈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개판 5분 전에 가서는 진짜 개판이었던 거죠, 이제. 예? 내가 계속 너한테 크레딧 레이팅 밀어줄 테니까 알지? 그러면 같지 않은 그 트렌치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농사 지려고 이렇게 소가 이렇게 고르잖아요, 이렇게 땅을.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물 지나가는데 그 동그랗게 이제 밭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트리플 A, 두 번째 게 더블 A, A, 뭐, 하여튼 뭐 트리플 B, BB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레이팅이. 그거를 해주는 데가 무디스인 겁니다. 크레딧 에이전시. 너무 또 옆으로 갔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뉴욕도 큰 은행이죠, 이제. 옛날에 멜론 뱅크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합병이 돼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드맨앤삭스는 잘 아실 테고. 이렇게 그 은행주를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은행주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막상 또 문제가 생기면 은행주들이 가장 먼저 나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일단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오거나 한번 히컵이 있을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게 은행주며 돈이 쌓여 있는 한 가장 안전한 게 은행주이고, 그리고 디비든 확실히 돈 장사하니까 디비든은 확실히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고, 그걸 밸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근데 딴 거를 보시면 델타 에어라인 있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있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에어라인인데, 요번에 또 한 번 또 말이 많아서 워렌 버핏이 구해준다고 왕창 샀다가 델타 에어라인 거를 다 토해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애국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델타를 샀는데 델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CEO의 인성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CEO가 인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임을 안 하고, 신임을 안 하면 바로 팔아버려요. 그게 이제 델타 에어라인이고, 미국 주식으로 돈 번 케이스 중에 하나를 보라 그러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있어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진짜 가장 혁신적인 항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왜냐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날아다니는 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라이 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비행기가 작으니까 사람이 꽉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바쁜 구간을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반 못 채우고 날아다니고 이런 게 없이, 예? 확실히 많은 곳을 커버를 하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우스웨스트를 사게 되고 막 이래서, 지난 25년 동안, 그러니까 70 몇 년대 처음 시작했었을 때부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했을 때 배운 건데, 가장 돈을 많이 벌게 해준 항공주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25년간 매년 20%씩 벌었대나 올랐대나 하여튼 그런 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나왔을 때, 꼭 이제 한국 내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해외로 돌고 그러면 솔직히 한국이 그 아시아권의 허브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괜찮았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도 잘하고 정확하고 언타임이고 뭐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근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컴핏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승인을 내주고 그랬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저가 항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롤 모델로 삼았던 게 아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너럴 모로스가 있는데 뭐 제너럴 모로스야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바로바로 정부에서 돈을 꽂아줄 테니까 포드니 뭐니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제너럴 모로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폴폴리오를 보면 제너럴 모로도 그렇고 델타 에어라인도 그렇고 솔직히 조금 언더펄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머지 14.2%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나머지 주식들은 뭘까라는 건데 비자, 마스터카드, 아마존, 코스코입니다. 뭐 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가장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인컴 창출이 가장 쉬운 비즈니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중에서 코스코 같은 경우는 그 버크셔어 해서웨이에 그 워렌 버핏 파트너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혼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찰스 멍거라는 어나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나이가 많으신데 그 둘이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은 폴폴리오를 다이버시파이 해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요 다음 편에 할 게 찰스 멍거인데 멍거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파이 할 필요 없다. 내가 믿는 주식 두세 개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어저께 얘기했던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한 10개 정도로 다변화했잖아요. 그 사람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다변화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인데 워렌 버핏도 보시다시피 지금 한 15개, 16개, 예? 거의 20개가 돼 가는데 찰스 멍거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본인이 믿는 회사 몇 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코입니다. 그 사람 믿으면은 코스코는 가장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쓰러질 수가 없고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뭐 지금 문제가 생겨도 다 코스코에 줄 수니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워렌 버핏의 그 폴폴리오를 한번 다 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워렌 버핏이 스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딱 보는 네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certain ratios met.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레인지의 세일즈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price per earning이고 price per share예요. 예? 주당 얼마냐? 근데 그게 earning 대비 몇 배를 받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택주식을 멀리한 거예요. 택주식은 터무니없게 P가 나오기 때문에 저걸 왜 사? 그러면서 안 산 거고 이 사람은 벌써 여러 번 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쓰러지는 시점이 저점이 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왔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페드한테 전화를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 버핏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이거는 팩트인데 2008년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하고 AIG하고 누가 이제 워렌 버핏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기가
지금같이 이제 스마트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양반은 나이가 있으니까 더 옛날 폰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상대방은 얼마나 데스페트하게, Hey Warren, I need your support. I'm gonna send what I can do for you. Please respond to our offer.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데스퍼레트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맞춰줄 테니까 그거 페이퍼 상에 있어. 그러니까 보고 나한테 이것 좀 해줘라고 데스퍼레트하게 전화들이 와요. 근데 그때 워렌 버핏이 동네 사람 다른 부부들하고 놀러 간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휴양지로. 근데 문제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워렌 버핏이 나이가 먹어서 그 메시지를 리트리브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병마탄 왕자처럼 와가지고 구해주기를 원했는데 구해주기는커녕 답도 없으니까 우린 끝났다라고 해서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나중에 한 3년 뒤에 보니까 누가 만져주다가 여기 앤서링 왔는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얘기를 우리가 주당 100불인데 너 30불에 사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새로 그 재무장관이 됐던 사람이 헨리 폴슨이라고, 행크 폴슨이라고도 하고, 헨리 폴슨이 이래다가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가장 12개 힘 있는 그 파이낸시어들을 그 뉴욕 페더럴 리저브에 다 불러요. 예? 다 모여 그래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씬이에요. 그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거 재 쓰러지면 니네 다 죽으니까 이거 돌려막기 하다가 터진 거니까 너 얼마 넣고 너 얼마 주고 뭐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자기네 코가 석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결국 리만이나 이런 거 100불, 150불 가던 게 결국은 2불에 팔리게 돼요. 휴지죠, 휴지. 어떻게 보면 휴지. 예? 휴지를 그 사람들 보고 떠맡으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3년 뒤에 메시지를 보면서 그때 자기가 그 팩스를 받았더라도 그때 자기가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못 알아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솔직히 지금도 그런 손님들을 제가 많이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있다가 제가 나와서 개인 이제 파이낸싱 컴퍼니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들분들이 큰 건물주분들도 많이 제가 상대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만큼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경기가 좋으면 대우를 어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탑 그 티어들이랑 같은 저거를 대우를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그 주문을 하시다가 그 밑으로 떨어지시는 모양을 지금도 보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비단 지금 한국 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돈은 필요하고 돈이 엄청 귀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회사 잡고 빌려주세요. 지금 뭘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안 해줘요. 정부에서 나와서 아이비를 꽂아주기 전에는 은행들도 그렇고 non-banking 랜더들도 그렇고 그냥 다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서부터는 바게닝이에요. 예? 땡처리 한다고 그러죠? 10,000원짜리 1,000원에 팔고 그러는 게 땡처리예요. 예? 큰 저기 픽처나 작은 픽처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월가에서 진행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없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커런 레이셔 맷이 결국은 싼 거. 얼마나 싸냐. 그게 이제 요지고 good quality management. 어저께 그 CNBS에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도계 그 저기 캐피탈리스트하고
그 CNBS 앵커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보세요. 뉴스 클립으로 나오거나 그래. 그 CNBS 앵커가 막 실리콘밸리 그 투자자를 막 쫀 거예요. 기회주의자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그렇게 하냐. 근데 그 실리콘밸리의 그 인도계 사람이 한 얘기가 가장 지금 상태에 맞는 게, 아니 왜 구제를 해주느냐, 왜 구원을 해주느냐,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들이 배운 게 뭐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자기네들 배 채우는 것밖에 더 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12년 전에 제가 똑같이 했었어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게 좀 스토리가 길어지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그 집값이 무너지는 거를 막겠다고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집을 안 건드니까 그때 그 집 몰게지 디드를 탁식 노트라고 불렀습니다. 핵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제 친구가 저기 그 뭐야 월스트리트 그쪽에서 있었는데 막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올해 보너스를 탁식 웨이스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돈을 줄 수는 없고 니네 그러면서 이제 노트 한 2,000개 3,000개, 걔는 좀 높아가지고 한 4,000개 정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트를. 근데 노트 하나가 2만 불 3만 불짜리도 있고 하여튼 되게 골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떨어지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서부터 지금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정부에서 노트를 묶어가지고 헤지 펀드들한테 넘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 헤지 펀드들은 인컴을 만드는 비즈니스지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안 해 그랬던 거예요. 다들 이제 손을 노노노노 그러면서 하니까 정부에서, 야 네가 이거 테이크오버 하면 달러당 20전에 넘길게 그래가지고 80% 바게닝한 프라이스로 헤지 펀드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헤지 펀드들이 나 그래도 안 해 그랬더니, 내가 돈까지 빌려줄게 그래가지고 거짓 지로 인트레스로 돈까지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탁식 웨이트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랜드로드들이 된 게 그때 일어난 그 헤지 펀드들이에요. 제가 이제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게, 해결이 되게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2007, 8년에도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비싸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유 자금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집을 싸게 팔았으면 그 사람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예? 지금 헤지 펀드들이 느꼈던 이런 부의 그 저거를, 향연을 일반인들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시스테미컬한 이 히컵이 자연적으로 이게 치유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또 부유한 사람들 손에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린 거예요. 예? 그 싸졌던 집들을 얘네들이 무슨 집까지 해서 올렸냐면, 미국의 메트로시티 모든 주요 도시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예? 매달 50채씩 산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시장 마켓보다 조금 비싸게 주면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게 집값 올라간 거하고 주식 가격 올라간 거 하면 자로 재면은 딱 45도가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아티피셜하게 올려놨으니, 정부에서 돈 빼겠다 그러면 나 못해라고 해서 헤지펀드들이 맨날 손들기 때문에 주식 가격 떨어져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또 양적 하나 또 쏟아붓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해결을 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넘쳐나서, 하지만 방법은 틀렸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오바마가 그거를 저지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왜냐하면 모든 게 세상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뭐 행크 폴슨이 알아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뭐 자기 얘기하면 뭐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뭐 큰일 났다, 가장 뭐 저거 위험한 저거를 어쩌고저쩌고 이런 나와 수고용태 보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몰랐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와서 저거로 돌아와서 모트라고 있는 게, 못이 애널리티컬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석을 잘하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 게 great value to price. 결국은 싸야 된다. 예? 주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싸야 됩니다. 쌀 때 사세요. 근데 어저께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 다우 그래프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셨죠? 예? 그러니까 수도하는 마음으로 떨어지더라도 괜히 중간에 들어가서 피 보지 마시고, 예? 기다리셨다가 이게 내가 진짜 그레이트 발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식을 다시 사고 들어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